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웹 및 앱 콘텐츠 제작 실습 온라인 강의 두 번째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업에서는 저희가 그 웹 및 앱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한 APM 설치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간단한 PHP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실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에는 WAPM이라고 하는 저희가 콘텐츠 제작하기 위한 환경을 설치하기 위한 부분을 한 번 더 실제로 같이 설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HTML과 PHP 그리고 MySQL이 잘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제 온라인 상에서 PHP 이전에 좀 더 중요한 것이 PHP의 경우에는 서버 사이드 쪽에서 동작하는 언어였던 반면 먼저 PHP보다 기반이 되어야 될 그 언어가 사용자한테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인 HTML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는 HTML에 대한 구조와 거기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HTML 태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학습 목표를 보시면 HTML에 대한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그리고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며 또한 HTML 문자 관련 태그인 제목은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그리고 본문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문자 효과에 대해서 HTML 소개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HTML의 기본이 되는 요소인 자료 관련 태그로서 리스트를 표현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뒷부분과 앞부분을 나눠 놓은 이유는 오늘 보여질 영상에서는 실습 영상에서는요 HTML 기본 구조, 문자 관련 태그, 자료 관련 태그를 약 80분에서 90분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라인에 의한 다양한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2주차 온라인 강의가 끝나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될 경우에 이제 이어서 HTML 이미지 관련 태그와 HTML 링크 관련 태그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태그 등은 오프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HTML 기본 구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HTML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HTML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HTML이 시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HTML이 끝난다는 항상 이 태그 시작과 끝이 맺음을 이렇게 슬러시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HTML 안에는 그 윗부분을 구성하는 헤드 부분과 그리고 바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헤드 부분에서는 HTML 이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떠한 문서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HTML 웹 브라우저 맨 위에 나타나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이 이 헤드 부분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body라는 부분이 또 존재를 하는데 이 body라는 부분은 웹 브라우저의 실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이 문서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태그들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브라우저를 좀 작게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먼저 좀 작게 브라우저를 만들고 보여드리게 되면 다음과 같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라고 하는 이름이 보여지는 부분이 이
헤드 부분에 해당하는 제목 부분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본문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본문 내용들이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바디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스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기에서 소스 보기를 하시면, 네, 다음과 같이 밑에 소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 내용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요. 네, 다음과 같이 도큐먼트 HTML을 시작하겠다는 내용과 HTML을 사용을 하는데 한국어를 쓰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헤드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헤드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 19번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와서 헤드가 끝나는 부분이 스크립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서 CSS라는 스타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간 이후에, 네, 실제적인 죄송합니다. 이게 미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코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보니 HTML 그 헤드 부분이 끝나는 부분이, 여기 타이틀이 끝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어서 여러 가지 코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헤드가 끝나는 부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돌아가 있었네요. 네, 여기까지가 헤드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19번 라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설정하는 메타 태그 부분, 그리고 링크를 어떻게 할 부분,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라는 제목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61번 라인에 타이틀이 들어가고 헤드가 끝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85번 라인부터 바디가 시작을 해서 말씀드리기 참 많은 내용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600번 라인까지가 바디가 완성이 되고 HTML이 끝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같이 HTML의 약자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며,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서 그 텍스트를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그러한 것이 적용된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HTML이라는 언어는 월드와이드 웹,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위한 하이퍼텍스트 문서 작성 언어를 HTML 언어라고 하게 되며, 이 HTML 형식 파일의 확장 자료는 저장을 할 때 뭐뭐.html 혹은 뭐뭐.htm을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장으로 작성을 해서 정말 이렇게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메모장을 열고 HTML, 그 다음에 헤드, 타이틀, 문서 제목, 그리고 다시 타이틀, 헤드를 끝내고 바디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문서 내용이라고 입력을 하고, 바디를 더 많이 작성을 해야 되지만요, 지금은 간단하게 문서 전체에 대한 HTML 구성을 말씀드리기 위한 부분이니까 다음과 같이 HTML 헤드 그리고 바디 부분을 작성하고 HTML을 끝낸 다음에 이 파일을 저장을 하실 때 다음과 같이 저장을 하는데요. 네, 바탕화면에 많은 문서가 있지만 여기에 웹앱에 해당하는 문서를 찾아서 다음과 같이 저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영어 제목으로 파일을 저장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파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어 파일로 작성을 해야 된다 했으니까요. 첫 번째 파일로 first.html 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문서가 저장이 됐으니 이 문서를 브라우저에서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열기 위해서 탐색기 하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탐색기 내용을 보시면 좀 전에 저장해놨던 first.html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브라우저가 정말 잘 열리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과 같이 열리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글 글씨가 깨진 것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한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를 작성을 할 때, 네, 다시 연결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을 잠깐 연결을 해서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네, 추가 앱에서 메모장이 있네요. 네, 이걸 열어서 다시 이 문서를 좀 한글 파일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바꾸게 되려면은, 네,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원래는 한글 파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네, 이 부분이 안시로 저장을 하면 아마 한글 파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바꾸긴지를 확인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웹 브라우저 좀 전에 열었던 걸 새로 고침을 해보시게 되면은 네, 문서가 한글로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해보실 때 좀 더 이 부분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다음과 같이 네, 좀 전에 그 문서 작성하는 것처럼 메모장에서 작성을 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얘를 실제 웹브라우저에서 불러올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기본 구조 다음으로는 또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HTML 내용 중에서 바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 중 다양한 문자를 표현하는 관련 태그를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거의 한 30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문서에서 제목을 나타내는 태그로서 H1부터 H6까지를 사용하는, 네, H1이 큰 숫자이고요. H6으로 갈수록 글씨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그 어떠한 하나의 문단을 나타내기 위한 태그인 p 태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줄바꿈 수행하기 위한 태그 br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저희가 여기에서는 엔터를 치면 그냥 한 줄이 내려간 것처럼 문서상에는 보이는데 실제 브라우저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br 태그를 써서 한 줄을 띄워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을 좀 구분시켜주기 위해 사용하는 수평줄을 삽입하는 태그 hr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열들의 입력된 상태 그대로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러한 태그로 PRE라고 하는 태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밖에 글자에 여러 가지 효과 혹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태그들을 동영상 강좌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화면에 보여질 때 좀 더 정돈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한 리스트를 나타내기 위한 태그와 그 다음에 테이블을 사용한 그러한 두 가지 태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HTML 리스트 한 14분 정도의 영상으로서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쓸 때 쓰는 unordered list라고 하는 의미의 UL이라는 태그를 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며, 이어서 순서가 있는 리스트인 1, 2, 3, 4 혹은 로마자로 1, 2, 3, 4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들이 순서가 나타나는 ordered list를 사용할 때 쓰는 태그인 OL이라는 태그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어떠한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쓸 때 쓰는 이 설명 리스트, description list라고 하는 DL 태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습되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난 후에 또 이어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좀 HTML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이 테이블을 나타내기 위한 태그도 이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테이블에 대해서는 테이블을 시작하는 태그인 테이블 시작, 그리고 행을 나타내는 태그인 tr,
그리고 제목 셀을 나타내는 태그인 th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태그 데이터 셀을 나타내는 태그인 td에 대해 설명을 드리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다양한 테이블 태그들을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사실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자면 정말 많은 내용의 그 부분들을 제가 내용을 텍스트를 열심히 메모장에 치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정말 많이 학생분들이 수업 시간 외에 또 따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실제 실습을 같이 하면서 안 되시는 부분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드리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희 우리나라 여건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코로나 그 문제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못하는 점 정말 양해 바라며 이 뒷부분에 이어지는 영상들을 각각의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 구조에 대한 영상과 그 다음에 문자 관련 태그 영상 그리고 자료 관련 태그 영상들을 이어서 보여드릴 테니 이 부분들을 저희가 수업 시간 정해진 수업 시간이라고 그때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은 언제든지 지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꼭 보시면서 잠깐 멈춰놓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메모장에 작성을 해보시고 하시면은 훨씬 더 나중에 저희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HTML도 그렇고 PHP 나중에 배우게 될 PHP도 그렇고 이 그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코딩 언어들은 한두 번 그냥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보고만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연습을 하시고 실습 시간에도 몇 번 더 해보시고 하셔야지만 본인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1차, 1주차 영상 강의처럼 2주차 영상 강의 때에도 출석에 대한 문제는 수업, 정해진 수업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제가 최소한 3번의 그 관련된 퀴즈를 또 내드릴 겁니다. 1주차 강의처럼요. 그러니 반드시 강의를 보시면서 퀴즈가 나올 때 성결대학교 전자출결 앱을 통해서 푸시 메시지가 갈 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출석 체크를 위해 문제에 해당하는 퀴즈에 해당하는 것도 꼭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강의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실제 만나서 실습을 같이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뒤에 이어지는 3개의 영상을 쭉 차례대로 꼭 보시기 바라며 또한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많이 여러 번 더 반복해서 보시면서 시간이 되신다면 실습을 열심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주간 또 지내시면서 더 건강하시게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다음 오프라인 강의 때는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HTML5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 태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걸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문자 관련된 태그들 그리고 자료 관련된 태그들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HTML 문서, 즉 웹 문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다. 즉 웹
WW를 위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언어다. 마크업 랭귀지가 이제 문서 작성 언어라고 그랬고, 하이퍼텍스트가 이제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서로 이동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HTML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서들은 주로 무엇을 이용해 보느냐?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 파이어폭스나 크롬, 사파리와 같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문서의 내부적인 형식을 규정을 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TML 형식의 파일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갖는다고 하네요. 첫 줄에 doc 타입, 다큐멘트의 타입이라는 얘기겠죠. 그런 것을 어떤 것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 줄부터는 이제 HTML의 어떤 요소들, 뭔가 내용이나 의미론적인 것들을 정의하는 요소들을 삽입함으로써 문서를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HTML 파일의 확장자는 HTM이나 혹은 HTML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의 확장자를 저렇게 설정을 하면 이제 각종 에디터에서 이 문서는 이제 HTML 웹 문서구나. 그래서 그 웹 문서에 적합한 다양한 플러그인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들어봤던 첫 번째 HTML 문서, 요거 기억나시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HTML 문서의 첫 줄에는 doctype, 이 문서는 HTML5 문서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진 잘 모르겠지만, 태그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HTML 태그, 헤드 태그, 바디 태그,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HTML 요소라고 우리가 부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HTML 문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그 요소들이 태그도 될 수 있고 태그와 연관된 속성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차차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든 HTML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HTML 문서를 작성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요소. 제목, 본문, 이미지 등 HTML 페이지에 위치하여 문서 일부분의 특징을 지정하는 마크업, 일종의 명령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즉 우리가 문서에 오른쪽에 보시면 헤드 영역에 타이틀로 다큐먼트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을 지정하는 마크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징을 지정하는 마크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브라우저한테 헤드 영역에 다큐먼트라는 내용을 타이틀이라는 의미론적 내용을 삽입해서 보여줘 라고 명령을 하는 그런 일종의 명령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아래에 있는 바디도 마찬가지로 뭔가 바디니까 HTML 문서의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아마 본문쯤이 되겠죠. 이 본문의 특징을 지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영역이 이제 어떤 특징을 지정하는 마크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브라우저한테 이 HTML 문서의 본문에 H1 태그로 표현될 수 있는 이 내용과 P 태그로 표현될 수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든지 그려서 출력을 해줘 라고 요청하는 명령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HTML 요소는 내용과 내용을 둘러싼 태그로 구성을 한다. 태그는 요소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기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즉 밑에 있는 이 형식과 같이 뭔가 내용들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태그라고 할 겁니다. 각각의 태그마다 지정하는 바가 따로 있겠고요. 각각의 태그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태그가 여는 부분, 이 태그가 닫는 부분,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의 차이는 이 앞에 기호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이 태그와 관련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한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텍스트들을 우리는 그냥 내용이다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둘러싸는 태그 그리고 이 둘이 합쳐져서 HTML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브라우저들은 뭘 하느냐?
HTML 태그는 결국 이 독 타입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동일한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그가 있고 그 안에 이만큼의 내용이 있는 거고요. 또 이만큼 있는 내용을 또 하나하나 파헤쳐 봤더니 또 각각의 그런 태그가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있고요. 또 태그가 있고 내용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을 브라우저는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출력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구조를 잡고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의미론적으로 기능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거에 맞춰서 사용자에게 출력을 해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요소의 태그, 이 태그라는 부분을 조금 더 볼게요. 자, HTML 내용은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 존재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시작 태그, 뭔가 기호가 하나 여기 들어가면 종료 태그.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h1 태그로 표현되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태그의 이름은 공백이 없는 문자열이어야 하고 단 대소문자의 구분은 없으나 우리 W3C 표준에서는 소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W3C는 이제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으로서 웹 문서, 웹과 관련된 어떤 표준들을 정의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HTML은 웹 문서를 만드는 어떤 표준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 단체의 권장안을 따르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태그들은 이렇게 그 안에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일부 태그들은 그냥 내용은 아예 없고요. 태그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태그 이름 해놓고 이 기호를 뒤에 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그만 딸랑 달아도 쓸 수 있는 그러한 태그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떤 기본적인 포맷은 이렇다. 시작 태그, 내용, 종료 태그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첩 HTML 요소들은 무엇이냐? HTML 요소들은 중첩될 수 있다. 즉 HTML 요소 안에 HTML 요소가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안에 또 HTML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첫 번째 HTML 문서에서 보아왔던 구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바디 태그 안에 이 두 개의 태그, 내용 태그, 내용 태그 각각의 HTML 요소가 또 들어있죠. 즉 바디 HTML 요소 안에 또 다른 HTML 요소, 즉 H1 요소와 P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게 아니에요, 사실. 내용 자리에, 바디의 내용 자리에 태그가 와도 된다. 그리고 그 태그, 당연히 또 H1 태그 안에 또 뭐 다른 요소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중첩해서 사용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그를 닫는 것을 잊지 말고 즉 종료 태그를 써달라는 얘기죠. 시작 태그로 뭔가 요소를 시작을 했으면 끝부분에 반드시 종료 태그를 이렇게 적어달라는 얘기예요. 뭐 일부 태그들은 이제 종료 태그를 안 써도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브라우저나 그런 거에 따라서 호환성이 잘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웬만하면 시작 태그로 요소를 열었으면 종료 태그로 닫아달라라는 게 마찬가지로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속성이라는 녀석이 나왔네요. 속성은 뭘까요? 자, HTML 요소에 추가적인 정보를 부과하기 위한 도구다. 하나의 요소에 여러 개의 속성 부여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 아래에 있는 예제를 먼저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body라는 태그, body라는 요소 밑에 H1 요소와 P 요소가 들어가 있죠. P 요소에는 P 태그,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고 여기에 내용이 써져 있고요. 자, 이제 중간에 보면 P 태그 바로 옆에 뭔가 써 있어요. 자, 이렇게 특정 요소에 추가적인 정보, 지금 이 P라는 요소에 뭔가 추가적인 뭐 스타일은 뭐다라는 걸 써준 것 같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HTML 요소에 혹은 태그의 어트리뷰트다,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술하느냐? 해당 요소의 시작 태그에 기술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속성의 이름은 그 속성을 위한 값과 같은 형식, 즉 키밸류 형식으로 기술하면 되겠다. 그래서 p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에는 텍스트 라인 right이라는 값을 넣어서 이 p 태그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부여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약속되어 있는 어떤 정의에 따라서 브라우저가 이건 p 태그네. 근데 뭔가 텍스트 라인 right이라는 스타일을 넣어달라네. 그럼 그거에 맞게 그려서 보여줘야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구성 요소, 주석 어노테이션이 있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네이티브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C나 C++, 자바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주석 처리는 언제나 중요하죠. 자, 주석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코드에 대한 일반적인 그냥 설명을 기록하는 도구로서 쓰입니다. 즉 설명을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행, 어떤 프로그램의 로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어떻게 쓰느냐? 이런 마크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석을 쓰고 싶은 그 라인에다가 이렇게 꺽쇠를 열고 느낌표 대시 대시 그다음에 대시 대시 닫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주석 처리가 된다.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자, 요 다큐멘트 태그 밑에 굉장한 타이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H1 먼저 그냥 내용부터 쓰고 좋은 H1이다 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해도 될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특정 라인에다가 정말 좋은 키 요소이다. 특정 라인에 커서를 두고 컨트롤 요 슬래시 있죠. 물음표 요 키 이거를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석 처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긴 주석을 난 달고 싶다. 1, 2, 3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마찬가지로 라인을 잡으시고 컨트롤 슬래시 키 하면 이렇게 단체로 주석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석을 달 수 있는 것도 봤네요. 자, 다시 요약을 하면 HTML 문서는 요 독타입 밑에 HTML 요소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HTML 요소는 중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HTML 요소는 태그,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 근데 태그는 웬만하면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짝을 맞춰달라.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각의 요소는 태그에 시작 태그에 속성을 부여할 수가 있으며 일반적인 네이티브 프로그래밍 랭귀지와 마찬가지로 주석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HTML5 페이지의 구조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면 HTML5 문서는 이렇게 아까 우리 봤었던 이걸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으면 HTML5 문서구나 라고 이제 브라우저가 인식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HTML 태그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HTML 문서는 HTML 태그 밑에 내용들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안 달아도 상관은 없지만 HTML 태그에다가 랭이라는 속성을 입력할 수 있다고 하네요. 랭은 랭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서의 주 언어가 무엇이냐 그거를 속성 값에 잘 찾아서 맞는 언어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예제처럼 랭은 en이라고 하시면 en의 속성값 여기 있죠. en은 영어를 나타내네요. 즉 이 문서는 주된 언어가 영어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 밑에는 일반적으로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가 이제 양대 산맥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 같고요. 헤드 태그는 주로 무엇을 저장하기 위한 태그냐면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메타데이터란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또 다른 데이터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TML 문서에 이런 내용 자체가 일종의 데이터라면 이 문서를 그냥 표현하기 위한 또 다른 데이터, 즉 이 문서의 제목이 무엇이냐, 스타일이 무엇이냐, 저자가 누구냐, 연관된 링크는 뭐냐, 즉 이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문서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헤드 영역을 쓰라는 얘기예요. 실제 문서의 내용은 이 바디 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바디가 말 그대로 본문이니까요. 그거 외에 이제 이 문서 자체에 대한 어떤 보조 정보들 그런 것들은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디 태그에는 HTML의 본문을 넣어주시게 될 거예요. HTML은 이제 웹 문서의 시각적인 부분, 즉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부분을 주로 담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태그들을 통해서 페이지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브라우저에 의해서 그려질 거고 그런 것들이 시각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HTML 태그의 첫 번째 태그 군으로서 문자와 관련된 태그부터 한번 같이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태그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태그는 지난 시간에 봤죠. HTML 문서는 기본적으로 HTML 태그로 시작을 해야 하며 그 밑에는 어떤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헤드 태그, 그 다음에 본문을 저장하기 위해서 바디 태그가 존재해야 되고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과 관련된 건 이제 이 바디 태그 밑으로 다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태그들은 다 시각적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태그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디 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태그들을 하나씩 보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제목 태그라고 되어 있네요. 제목 태그 HN 태그라고 되어 있는데 문서 내의 제목 헤딩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n 자리에는 숫자 1부터 6까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1이 가장 큰 제목, 6이 가장 작은 제목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네요. 즉 h1 태그가 제일 큰 제목, h6 태그가 가장 작은 제목.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 h 태그로 뭔가 글자를 쓰면 이런 게 효과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줄간격 띄움과 굵은 글자 효과. 즉 이게 이제 제목이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도 알려주기 위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H1부터 H6까지의 태그를 제가 한번 쳐보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브 서버를 좀 켜고요. 예. H1 태그는 지금 헬로 월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H1 태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요 헬로 웹 프로그래밍 1, 2, 3, 4 이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다른 페이지를 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바꿔주면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H2, 자, H2 태그로 바꾸니까 뭔가 조금 작아졌네요.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H3로 바꾸니까 더 작아진 제목.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H4 태그로 바꾸니까 더 작은. 그럼 계속 마찬가지가 되겠죠. H5 여기도 H6로 바꾸면 자 H1이 가장 큰 제목 그 다음에 H2가 그 다음으로 큰 제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지금 보면 볼드체가 다 들어가 있고요. 줄 간격이 지금 띄어져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줄 간격이 띄어져 있다. 일반적인 텍스트와는 다르게 뭔가 이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 태그의 주된 목적은 문서의 제목,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들을 표현할 때 활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별로 어렵지 않죠. HTML 요소는 항상 모두 다 시작 태그, 내용, 종료 태그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속성 같은 거를 껴넣을 수가 있고요. 내용을 적절히 넣어주시면 우리 라이브 서버의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즉각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볼까요? 자, 다음 내용은 이제 본문과 관련된 태그라고 하네요. 본문과 관련된 태그는 제목과는 조금 다르겠죠. 제목은 뭔가 큼지막하게 막 띄워주는 게 있다면 본문은 뭔가 빽빽히 가득 찬 그런 느낌의 글자가 아닐까.
한번 봅시다. 자, p 태그라고 부르고요. 패러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한 태그로서 문단 하나를 생성하게 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문단. 자, p 태그 내의 본문 안에 불필요한 공백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볼게요. 자, 지금 요 H1 제목의 밑에다가 두 개의 문단을 이제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볼까요? 자, H1에는 제목 1호, 그 다음에 p 태그 두 개를 씁니다. 자, p 태그를 두 개를 쓰죠. p 태그는 문단을 생성하기 위한 태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태그를 이용하면 줄간격 띄움 효과가 발생. 여기까지 쓸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자, 이렇게 나오네요. 제목이론은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H1 태그.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문단이 생겼죠.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텍스트로 보이죠. 딱히 뭐 볼드 효과나 그런 것들로 강조를 해준 게 없어요. 일반적인 텍스트고 두 개의 문단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약간의 줄간격 띄움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죠? 문단과 문단은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p 태그의 이제 첫 번째 역할은 우리가 확인을 했고, 두 번째, 본문 안에 불필요한 공백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밑에 있는 예제가 그런 거겠죠. 자, 제가 보면은 p 태그는 하고 한 칸 띄고 문단을 한 칸 띄고 생성하기 한 칸 띄고 위엔 태그입니다. 이렇게 조금 뭔가 에디터 내에서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공백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태그를 이용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정말 에디터에 있는 이렇게 세 줄, 두 줄인 형태로 우리 웹문서에서도 보여질 것인가?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한번 볼게요. 변화가 없네요. 자, 새로 고침을 해봐도 다시 저장을 또 해봐도 변화가 없죠. 예. 즉, 요 내용이 뭐냐. 이 p 태그 안에 이런 엔터키 친 거, 막 탭키 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불필요한 공백이다라고 인식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p 태그 안에서는 여기 뭐 어떤 형태의 공백 글자가 있든 간에 다 상관없이 그냥 한 개의 문단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문단으로 다 이어져 버려서 그려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만 띄워쓰기와 줄바꿈을 에디터 내에서 해봐야 보람이 없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려놓고요. 두 번째 이제 BR 태그를 볼게요. BR 태그는 줄바꿈을 수행하기 위한 태그라고 되어 있네요. 브레이크, 라인 브레이크죠. 즉 엔터키를 친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바로 전장에서 요 사이사이에 문단을 생성하기, 뭐 이용하면 이 사이사이를 띄우고 싶어서 한 칸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키를 한번 쳐봤던 건데 그게 안 먹으니까 그럼 이제 이 라인 브레이크 태그를 한번 중간중간에 넣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문단을 자, BR 생성하기 BR 이용하면 BR. 자, 이 태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 태그랑 종료 태그가 없죠. 그다음에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시작 태그랑 종료 태그 없이 요 뒤에다가 슬래시를 넣어주면 태그만 바로 입력하면서 기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태그다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자, 라인 브레이크가 여기에서 발생하고 여기에서 발생한다. 즉 줄바꿈이 이 두 군데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p 태그는 문단을 해서 줄바꿈이 발생했고요. 생성하기 줄바꿈 발생했고 위한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한 문단인데 세 개의 문장처럼 보이게 됐죠. 자, 두 번째 문단도 p 태그를 이용을 하면 라인 브레이크 들어가고요. 줄간격 띄움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두 줄로 구성된 하나의 문단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원래는 요거 첫 번째 문단은 살짝 비슷하게 나왔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줄바꿈은 되긴 됐지만 탭 요거는 뭐
반영되지 않았죠. 이게 줄바꿈 태그지 탭과 관련된 태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 라인 브레이크 태그는 단순히 줄바꿈만 해준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HR 태그라는 녀석이 나왔네요. HR 태그는 수평줄 삽입을 위한 태그다. 그래서 수평으로 길게 늘어지는 그런 어떤 일종의 줄, 막대기 같은 거를 문서 사이에 넣어주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서 구조의 명확한 구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활용한다. 자, 명확한 구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인 브레이크는 다 지우고요. 이 똑같은 문단 이거를 2개를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문서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목 1호. 자, 이건 제목 2호로 바꿀게요. 제목 1호, 제목 2호. 어떻게 보면은 자, 제목 1호와 관련된 요 내용과 2호랑 관련된 이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이걸 좀 더 명시적으로 줄을 그어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봤던 것처럼 HR 태그를 이 사이에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HR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HR 태그는 별도의 내용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한번 브라우저에서 보면 좀 달라졌죠, 뭔가. 이 사이에 수평으로 길게 뻗는 막대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이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HR 태그는 수평줄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자, 이제 프리 태그라는 녀석이 있네요. 프리 태그는 뭐냐? 문자열들이 입력된 상태, 프리포매티드 텍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태그. 자, 이게 뭐냐? 결국엔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 에디터 안에서, 우리 에디터 안에서 막 이렇게 썼죠. 태그는 문단을 생성하기 위한 태그입니다 하고 태그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줄간격 띄움 효과 발생한다. 이 상태 그대로 출력하고 싶었는데 p태그 안에서는 이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프리 태그 안에서는 입력된 상태 그대로, 그죠?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출력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자, p 태그에서는 안 먹어요. 하지만 프리 태그로 얘들을 바꿔주면 바뀌었죠. 태그는 문단을 생성하기 위한 태그입니다. p 태그를 이용을 하면 줄간격 띄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요 에디터 상에서의 상태가 살짝 들어가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p 태그는 요 사이에 지금 탭 2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생성하기 사이에 태그가 좀 들어간 그런 게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태그입니다. 요 사이에도 뭔가 좀 많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뭔가 좀 많은 그런 상태가 보이고요. 여기도 뭔가 되게 많죠? 뭔가 되게 많으니까 여기도 뭔가 되게 많이 들어간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입력한 모양 그 상태 그대로 뭔가를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 프리포매티드 텍스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언제 쓰느냐? 뭐 시 같은 거 있잖아요. 시 같은 거. 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뭔가 운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자르기도 하고 줄도 맞추고 뭐 오른쪽 정렬을 했다가 왼쪽 정렬을 했다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나타내려면 우리 프리포매티드 텍스트 태그 이용을 하면 보다 쉽게 그런 것들을 출력을 해볼 수 있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가 일반적인 이제 글자를 표현하기 위한, 출력하기 위한 태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볼 태그들은 뭐냐면 글자의 의미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태그들이에요. 그래서 의미나 효과가 뭔 얘기냐? 자, 볼게요. B, strong, I, EM, 뭐 마크, 스몰 이런 것들이 있죠. 즉, 지금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중요하다.
이걸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이 B 태그나 스트롱 태그, B는 볼드 효과, 그 어떤 굵은 효과를 주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HTML5에서는 B 태그를 쓴다기보다는 의미론적인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스트롱 태그를 써주는 게 조금 더 낫겠습니다. 이제 의미론적인 부분은 중요하다는 걸 정말 표현하고 싶다면요. 자, 굵은 태그 이거 자체는 말 그대로 그냥 시각적인 효과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거고, 스트롱 태그는 의미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탈릭과 EM 태그도 약간의 강조하는 느낌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HTML5에 들어와서는 이 EM 태그가 보다 강조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쓰도록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효과는 동일해요. 이탈릭체로 바꿔주는 그런 거로 이제 동일하지만 I 태그보다는 EM 태그를 사용해 달라. 의미론적인 부여의 역할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작은 텍스트다, 삭제된 텍스트다, 추가가 됐다, 뭐 위첨자, 아래첨자, 뭐 하이라이트 텍스트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글자의 효과와 관련된 의미적인 효과와 관련된 태그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막 P태그로 여러 가지 문단들을 막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효과를 위한 태그를 넣어둔 거죠. 그래서 좀 더 보면 자, B 태그랑 스트롱 태그는 아까 이제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태그라고 그랬죠. 근데 효과는 뭐다? 시각적인 효과는 둘 다 그냥 볼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볼드를 넣어주는 거지만 이제 브라우저가 인식할 때는 이쪽 태그들, 스트롱 태그에 조금 더 의미가 있구나, 이게 좀 더 중요한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I 태그와 EM 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탈릭 채로 바꿔주는 건 동일해요. 하지만 의미론적인 부분은 이 EM 태그에 더 들어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은, 뭐 삭제된, 대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 효과 태그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바디에다가 이 태그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고 나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났네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일반적인 텍스트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지금 텍스트 이거 존재 이 두 개 다 이제 볼드 효과가 들어간 건 똑같아요. 하지만 의미적인 게 조금 다르겠죠.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탈릭체로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효과를 얻은 거고, 그 다음에 작은 건 좀 작고요. 자, 왜 작냐? 스몰 태그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말로는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마크, 요거 마크. 자, 그 다음에 뭐 삭제된 이런 라인스루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딜리트 태그. 그 다음에 추가된 거는 뭐 어떤 태그가 이제 인서티드 됐다, 추가된 거. 그 다음에 뭐 아래 첨자나 위 첨자 같은 거를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태그를 응용을 하면 일반적인 텍스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바로 부여할 수가 있겠다. 의미론적인 효과를 바로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HTML5의 태그들은 주로 이제 구조적인 걸 잡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방향을 틀고 있어요. 효과 같은 것들은 이제 CSS로 다 넘겨주자. 이런 어떤 경향을 지금 띠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이런 효과들은 이제 추후에 우리가 나중에 배울 CSS 스타일, 글자와 관련된 스타일 시트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웹의 표준에 맞는 그러한 문서 작성 기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용 관련 태그들을 좀 보면요. 본문에 인용, 쿼테이션 정보를 추가하고 싶다. 즉, 뭐 뭔가 분석을 계속 하다가 되게 좋은 어떤 명언을 이제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따옴, 혹은 누가 언제 얘기함, 그런 식의 인용
있죠. 그런 인용 부호들을 내가 넣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이런 태그들을 이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 슬라이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쿼테이션이냐, 뭐 블럭 쿼테이션이냐, 혹은 어떤 약어 같은 거를 표기 위한 그런 태그냐, 혹은 다른 문서를 인용하면서 쓴 태그냐, 혹은 뭐 주소 같은 걸 표기하기 위한 태그냐,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어떤 영역들, 다른 문서들, 다른 리소스들에 대한 거를 좀 인용하면서 내 문서를 작성할 때 이런 태그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건지는 한번 요 예제 실습 코드를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다시 자 바디를 조금 지우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 실습 코드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바디에다가 이런 식으로 고쳤죠. 그는 말하였다. 이 수업은 힘들 것이야. 자, 그는 말하였다. 요 정도는 이제 일반적인 패러그래프고요. 그 중에 이 부분만 쿼테이션, 인용 부호를 단 것 같아요. 뭔가 따옴표 같은 게 들어있을 것 같죠. 그다음에 블록 쿼테이션은 그때 우리는 도망쳐야 했다. 왜 그때 깨닫지 못하였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 쿼테이션이 뭐였죠? 자, 단락 단위의 인용 문구 표현하기 위해 태그 들여쓰기로 구분하여 죄송합니다. 단락 단위의 인용 문구를 표현하기 위한 태그로서 들여쓰기로 구분하여서 표시한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건 인용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한 그런 태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래밍을 사이테이션하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이브레이션은 약어 표기를 위한 거라고 그랬죠. 자, 무슨 약어냐? 자, KIT라는 약어만 표기를 해놨어요. 근데 KIT만 이렇게 문서에 딸랑 들어가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뭘 해주고 싶은 거냐면 문서상에서 KIT 이렇게 살짝 갖다 대면 이 문서가 어떤 이 KIT라는 단어가 어떤 풀네임의 약어라는 걸 일단 살짝 표현해주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풀네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브라우저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설명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이따가 실습된 그 예제를 같이 보면 저거구나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뭐 주소를 표기하기 위한 거나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브라우저를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는 말했다. 자, 인용 태그 썼으니까 여기에 인용하는 것 같은 이런 쿼테이션 마크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 우리는 도망쳐냈다. 여기는 조금 단락 단위로 인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들여쓰기를 훅 해주면서 이 부분을 조금 뭔가 튀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사이트 태그, 인용을 위한 태그는 효과는 사실 이탈릭체랑 유사하네요.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또 다른 리소스, 그거를 지금 인용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크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약어라고 그랬죠. KIT가 저게 뭐야? 라고 볼 수 있는데 밑에 지금 막 점선 같은 게 뚜루루루룩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단어가 약어다. 풀네임이 있다. 그리고 갖다 대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 부분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나타나는 이 부분은 이 타이틀이라는 속성 이것과 같이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소 같은 경우도 일단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단순히 이탈릭처럼 보이지만 이제 브라우저는 여기가 뭔가 주소를 나타내는 영역이구나 이런 거를 의미론적으로 조금 더 파악을 해 놓을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자와 관련된 건 어느 정도 조금 본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대부분의 태그는 시작 태그, 내용, 종료 태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로 바로바로 확인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변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태그들에 대해서 속성 같은 거를 우리가 넣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여기서 지금 이번 시간에 다룬 글자 관련 태그가 전부가 아니에요. 글자 관련 태그가 전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글자 태그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속성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모두 일일이 외워서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요한 태그들은 어느 정도 자주 쓰다 보니까 외우게 되지만 살짝 조금 활용성이 좀 떨어지는 태그라든지 속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웹에 있는 리소스들을 조금 참고해 보면서 그때그때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였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웹에 대한 구조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CSS도 마찬가지고요. 자바스크립트 API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함수들, 모든 속성들을 외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 태그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지금 감을 잡는 거. 나머지는 이제 해가면서 이렇게 쓸 수 있네, 저렇게 쓸 수 있네라고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는 문자와 관련된 태그를 주로 봤었죠. 자, 이번에는 자료와 관련된 태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와 관련된 태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텍스트 문장이 아니라 뭔가 나열형 자료, 혹은 뭐 열거형 자료, 혹은 열과행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매트릭스로 표현될 수 있는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웹문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리스트 관련 태그를 좀 볼까요? 자, 리스트는 말 그대로 리스트죠. 그래서 뭔가 정보를 열거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열거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 그것을 우리가 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p 태그로 4개를 써도 되겠지만 그러면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문단과는 좀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리스트 관련된 태그를 이용을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순서가 없는 리스트, 두 번째는 순서가 있는 리스트가 되겠죠. 자, 순서가 없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리스트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에 별다른 뭐 우선순위라든지 혹은 앞뒤라든지 뭐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순서가 없는 리스트들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게 순서가 없는 리스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4, A, B, C, D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뭔가 순서가 있는 이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저거 뭐 그런 식의 의미를 전달할 때는 이런 순서가 있는 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 리스트 각 항목에 지금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벌릿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벌릿의 형태는 변경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 순서가 있는 리스트는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네모나 동그라미 형태가 아니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어떤 기호 혹은 심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순서가 없는 리스트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순서가 없는 리스트는 UL이라는 태그로 우리가 그 시작을 정의합니다. unordered list를 표현하기 위한 태그로서 UL이라고 약자가 들어가 있고요. 시작 태그가 UL이니까 당연히 종료 태그는 /UL 태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UL 태그로 지금 내가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UL 태그의 내용은 리스트이며 순서가 없는 리스트이며 그 리스트의 각 항목은 LI,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뜻이겠죠. 리스트 아이템 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겠다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실습 코드를 갖고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순서가 없는 리스트라고 H2 제목 태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unordered 리스트에 리스트 아이템이 4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웹프, 뭐 디공실, 자바, 전시 뭐 이러한 어떤 리스트 항목이 별다른 순서가 없는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UL 태그, 자, H2 태그가 먼저 있죠. 그래서 순서가 없는 리스트,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개가 존재합니다. 4개가 있죠. 4개가 있고, 그래서 웹프, 디공실, 자바, 전시 뭐 이런 식으로 4개의 아이템을 unordered 리스트의 내용으로 넣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제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딱히 순서가 없기 때문에 벌릿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4개가 이렇게 열거가 됨으로써 이게 리스트구나 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벌릿을 우리가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모양을 어떻게 변경하느냐? UL 태그에다가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할 겁니다. 스타일은 키밸류 형태로 우리가 뭔가 지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키에는 스타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밸류에는 이런 내용,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자, 리스트 스타일 타입은 벌릿 모양을 나타내는 이 값을 넣어줄 거예요. 조금 속성의 이 형식이 좀 길죠. 자, 하는데 뭐 이런 레퍼런스 같은 거를 조금씩 참고를 하시면 어떤 모양일 때 뭘 넣어야 되고 어떤 모양을 원하면 뭘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뭐 반드시 이걸 다 외워야 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변경할 수 있구나. 변경할 때 어떤 값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 나중에 참고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속성을 태그에다가 넣어주면 이 벌렛의 형태가 바뀐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제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unordered list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벌릿의 모양을 제가 하나 선택을 해서 뭔가 값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뭘 넣을까요? 자, 기본 형식으로 디스크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 동그라미, 꽉 찬 동그라미인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서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자, 그러면 리스트의 스타일 타입이 서클인 unordered list가 과연 나왔는지 볼까요? 예,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죠?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서클로 했더니 진짜로 비어있는 원형이 나옵니다. 디스크, 요거를 다시 우리가 디스크로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 하면 네모 형태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넌 없다 하면은 말 그대로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 속성, 이 스타일 속성의 이 값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우리가 unordered list의 벌렛을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바꿔볼 수 있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순서가 있는 리스트를 볼까요? 자, 순서가 있는 리스트는 ordered 리스트겠죠. 그러니까 UL 태그가 아니고 이제 OL 태그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 이 속성 없애고요. 이 UL 태그를 그냥 자, UL 태그를 OL 태그로만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있는 리스트로 변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순서가 있는 리스트 아이템으로 구성된 리스트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사하게 이번에는 이 벌렛이 아니고 앞에 있는 요 순서 표기 형식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1, 2, 3, 4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A, B, C 그다음에 요 로마자 이런 걸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자, 타입이라는 속성을 이번엔 이용한다고 합니다. 아까 unordered list에서는 스타일이라는 속성의 값이 조금 긴 형태였었는데 이번에는 스타일 속성이 아닌 것 같아요. 타입이라는 별도의 속성을 이용을 하고요. 그 속성의 값으로 우리가 숫자를 원하면 이렇게 1, 대문자나 소문자를 원하면 뭐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A 다음에 로마자를 원하면 I를 써주면 될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OL에다가 속성으로 타입을 넣을 거예요. 그죠? 타입을 넣고 만약에 뭐 A 같은 걸 넣으면은 자, 어떻게 됐나요? A, B, C, D 대문자 바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면 저 소문자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대문자 I를 넣으니까 로마자로 큰 로마자로 나오고요. 소문자 I를 넣으니까 작은 로마자. 그 다음에 다시 1로 가면 원래 있었던 그런 형태의 표기 형식으로 변경되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리스트를 나타내는 거 unordered list나 ordered list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죠. 자, 이제 조금 또 다른 형태의 리스트, 디스크립션 리스트 태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디스크립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설명을 보니까 이름과 설명으로 구성되는 항목들의 리스트를 표기한 태그다. 예제를 보는 게 좀 이해하기 쉽겠죠. 자, 이런 식의 리스트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E라는 어떤 이름이 있고요. 이름.
리스트 항목의 이름, 그 다음에 이 C라는 이름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C는 뭐 컴퓨터공학과 디지털관 뭐 이런 부가적인 설명. 두 번째 항목의 이름은 SE이고요. 뭐 이거의 설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과 디지털관 이런 식으로 리스트긴 리스트인데 텀이 이렇게 몇 개가 주어지고 각 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디스크립션 디테일들을 넣고 싶을 때 그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을 때는 description list 태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L 태그로 시작을 하고 끝을 맺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리스트 각 항목에 대해서 항목의 이름은 description term, 대한 설명은 description detail. 그래서 term과 detail들을 번갈아 가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써볼까요? 자, 여기는 설명 리스트라고만 일단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디스크립션 리스트로 구성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DT가 이제 용어 설명, 용어에 대한 텀이 되겠고, 텀이 두 개가 있고, 각 텀에 대한 설명이, 상세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브라우저에서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설명 리스트, 여기가 텀, 설명, 텀, 설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 반드시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살짝 설명이 가미되어 있는 항목들을 표현하는 홈페이지 스타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당히 응용을 하면은 손쉽게 각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첩 리스트라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첩 리스트는 우리 아까 중첩, HTML 요소의 중첩과 관련된 것처럼 말 그대로 이것도 리스트를 중첩시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음. 즉, unordered 리스트 안에 ordered 리스트를 포함할 수도 있겠고요. 또 반대로 뭐 ordered 리스트 안에 unordered 리스트도 포함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실습 코드를 잠깐 보면 여기는 H2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학과 리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자, unordered 리스트. 학과 큰 요 계열들 간에는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컴퓨터 관련된 계열 항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계 관련된 계열 항목이 하나 있네요. 근데 이 항목은 unordered 리스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는 벌렛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컴퓨터 관련과 기계 관련은. 근데 이 컴퓨터 관련 리스트에서 또 하나 들어갑니다. 또 하나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자, unordered 리스트 밑에 ordered 리스트가 이 사이에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관련 리스트 항목 밑에는 ordered 리스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ordered 리스트 안에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소프트 공학과 이 두 학과를 이제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한 것 같아요. 기계 관련된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기계 관련 항목 자체는 unordered로 우리가 표기를 하겠지만 그 안에다가 또 ordered 리스트를 중첩해서 넣어서 그 밑에는 이게 시스템공학과, 이게 설계공학과 이런 것들이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형태의 리스트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 여기는 크게는 unordered 리스트인데 각각의 리스트 항목 밑에다가 ordered 리스트를 지금 중첩해서 삽입해 놓은 상태가 되겠죠.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자, 금융자학과 리스트는 제목이고요. 컴퓨터 관련 태그와 기계 관련 태그는 unordered 리스트의 리스트 항목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unordered 리스트의 형태로 표기가 된 거예요. 벌릿으로.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unordered 리스트 밑에 중첩해서 ordered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ordered 리스트의 항목은 두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ordered 리스트의 항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여기도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타입 뭐 나는 타입 요거에서는 그냥 이렇게 할래. 첫 번째 리스트에서는 또 뭐 이렇게 할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표기 형식이 변경되는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쉽게 손쉽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열거형 타입의 데이터들을 표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계속해서 이제 테이블과 관련된 태그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는 것은 열거형 데이터였었죠. 그래서 쭉 위에서 아래로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그런 리스트 타입이었는데, 테이블은 우리가 표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행과 열로 나타낼 수가 있고, 주로 첫 번째 행에는 그 열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제목, 그죠? 열의 제목의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주로 테이블 형태로 부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각각이 이렇게 행이 있고요. 가로는 행, 그 다음에 각각의 세로 항목은 열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행에 각각의 이 데이터들은 이제 제목이다. 이 열의 제목이다라고 해서 어, 의미적으로 조금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테이블을 만들 때 우리가 필요한 태그들이 아래와 같이 뭐 테이블 태그, 테이블의 로우 태그, 행 태그죠. 그 다음에 뭐 헤드 태그, 제목 셀,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 태그 혹은 각각의 이제 테이블 요 셀 공간, 데이터 공간을 나타내는 데이터 이런 태그로서 우리가 이 행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계층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테이블이 이 전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 로우가 되겠고, 이제 로우를 만들었으면 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열이 제목 셀이냐 혹은 일반적인 데이터 셀이냐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행에 대한 이 열들이 제목 셀을 가져갈 것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행들은 데이터 열들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한번 테이블을 생성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은지 같이 코드를 조금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목 밑에 테이블을 하나 크게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총 몇 행일까요? 자, 로우가 하나, 둘, 세 개니까 최소 뭐 3행이 되겠죠. 3행인데 열은 몇 개인가요? 자, 열도 3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 각각의 행마다 3개의 셀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행의 셀들은 TH, 테이블 헤드, 그죠? 제목을 나타내는 셀로 3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의 각각의 열은 TD니까 데이터 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런 식으로 3행 3열의 테이블이 아닐까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을 한 거고요.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3행 하나, 둘, 셋, 3열로 나타나는 테이블. 자, 그런데 조금 뭔가 이상한 게 보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한글이나 워드, 엑셀 같은 거에서 표를 만들면 이 테두리가 있죠. 그래서 그 테두리를 갖고 행과 열을 그나마 좀 쉽게 빠르게 확인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테이블 태그와 tr, th, td 태그를 이용을 해서 테이블을 그려봤더니 네,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열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행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테이블 헤드 요거는 약간의 볼드가 들어가서 여기가 제목 셀이구나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는 사실상 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테이블에 경계선을 추가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테이블 태그에다가 보더라는 속성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더 속성의 값을 0을 주면 경계선이 없는 거. 사실상 지금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인 거죠. 네, 보더의 속성을 1로 주면 경계선을 사용을 하겠다. 자, 그래서 보더 속성을 추가하면 테이블 전체에 경계선이 추가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한번 여기다가 테이블 보더는 1 뭐 이런 식으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예, 테이블의 테두리가 바로 생겼죠. 자, 보더의 값을 0으로 바꾸면 사라지고요. 1로 들어가면 생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네요. 엄청 예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3행 3열인
라는 사실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단 보더 속성은 HTML5 표준에서 제외된 예전의 기능이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HTML 태그들은 이제 구조적인 것만 잡는 걸로 집중하고 싶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 효과 같은 거, 테이블 경계선도 어떻게 보면은 효과죠. 경계선 스타일을 추가하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CSS 스타일 쪽으로 조금 넘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경계선을 보도 속성 없이 가져올 수 있느냐?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CSS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한번 추가를 해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방법은 각 태그에다가, 그러니까 테이블, tr, ch 이런 태그에다가 스타일 속성을 추가할 겁니다. 우리 아까 언어도 리스트였나요? 거기에서 리스트 타입 같은 거를 스타일 속성을 이용을 해서 정의한 게 있었죠. 그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다. CSS의 사용법 중에 일부인데요. 이 스타일 속성을 이용을 해서 스타일의 항목을 부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태그에다가 이 스타일을 추가를 해주면 이제 보더를 경계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스타일이 의미하는 바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더를 추가를 할 건데 두께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어떤 테두리의 어떤 패턴, 그 다음에 테두리의 색상, 이 세 가지 정도를 넣어주면 요거에 맞춰서 브라우저가 경계선을 넣어줄 겁니다.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자, 브라우저에서 보도록 하죠. 테이블 태그에다가 이제 보더를 지우고요. 자, 스타일을 이렇게, 자, 다운표가 에러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요. 에러가 난 것 같으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테이블 태그에다가만 스타일을 추가를 했더니, 자, 테이블 이 전체에만 경계선이 들어갔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확인을 하려면 각각의 어떤 행, 그 다음에 각각의 열도 표현할 수 있는 경계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걸 넣기 전에 아까 여기 보더의 각각의 항목들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1픽셀로 해놨죠. 이거를 5 정도로 바꾸면 두꺼워지죠. 그 다음에 솔리드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픽셀에 이걸 픽셀에 대시드 이런 걸로 하면 대시드 그 다음에 다 이런 것도 있네요.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더블 두 줄로 생기죠? 그 다음에 솔리드는 아까 같은 그냥 일반적인 실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인데 블랙으로 넣어도 되고요. 혹은 저는 뭐 레드가 좋아요. 아니면 블루가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색상을 아주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는 공간에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컬러 피커 같은 거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 색상의 이름을 모르겠는데 대충 한 요 정도 느낌의 색상을 쓰고 싶다. 요 정도. 그러면 이렇게 컬러 피커에서 찍어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카피를 해서 이제 테이블의 전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디도 행이나 그다음에 뭐 열 같은 부분들 이게 전체적으로 뭐 걸어주시면 이렇게 해당 부분에 경계선이 생기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픽셀로 조금 더 바꿀게요. 1픽셀로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다 저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쭉 있는 녀석들로 변경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도 추가해야 되고 여기도 다 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느 세월에 하고 앉았나. 근데 또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생각을 해봤더니 이 색깔이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럼 이 색깔도 다 다른 걸로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다시 블랙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색깔도 다 일일이 블랙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리고 혹시나 실수로 특정 셀만 안 바꾸면 그 셀만 다른 색을 갖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공통 스타일을 지정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태그에 직접 스타일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태그, tr 태그, th 태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스타일을 갖도록 하자라고 정의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그냥 tr 태그, td 태그 그런 걸 쓰면 공통 스타일을 우리가 어딘가에 정의해 놨기 때문에 여기 옆에다가 이런 애들처럼 옆에다가 바로 쓰지 않아도 바로 공통 스타일이 지정이 되겠다. 그러면 편하겠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얘네들 좀 지울게요. 얘네들은 조금 다 지우고, 자, 여기도 조금 좀 지울게요. 자, 여기 다 지우고, 여기도 다 지워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를 한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태그를 달 거예요. 어디에 다느냐? 자, 우리 바디 부분은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구조를 잡는데 필요한 것들을 쓴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 즉 이 태그에 대해서 뭔가 부가적인 설명을 써려고 하는 거거든요. 테이블, td, th 태그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스타일을 갖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속 혹은 명령인데 이게 물론 시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이런 태그들 자체인 거고 얘네들은 그 태그들에 대해서 약간의 부수적인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헤드 태그 밑에다가 얘네들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 주석을 조금 지우고 스타일 태그를 넣고요. 테이블, td, th 얘네들의 보더 속성을 이제 넣을 거라는 얘기예요. 픽셀, 솔리드, 블랙.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제 이 태그들을 쓸 때마다 이런 스타일이 공통적으로 부여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놨고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뼈대를 잡은 거죠. 그럼 이 뼈대를 잡아놓은 거에 스타일이 스스슥 입혀지게 돼서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아까 우리 뭐 했던 것처럼 색상을 뭐 블루로 바꾸면 전체적으로 한 방에 다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블랙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타일 시트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은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경계선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SS 스타일 지정을 위한 도구라고 이제 잠깐 소개는 시켜드렸는데 지금 당장 요거에 대해서 뭔가 판다기보다는 이런 방식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CSS는 별도로 챕터를 만들어서 추후에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테이블 경계선을 하나 쓱쓱쓱 그어줘서 두께랑 어떤 패턴의 형태 그리고 색상 같은 거를 부여를 해봤는데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스타일들이 더 있다라는 얘기죠. 방금 봤던 어떤 보더, 이거는 우리가 방금 봤었고, 이거 말고도 경계선 합치기라는 속성이 또 있네요. 보더 콜럽스, 그 다음에 테이블 안에 있는 글자를 어떻게 정렬을 할 거냐, 텍스트 얼라이먼트와 관련된 스타일도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경계선 합치기 같은 경우에는, 자, 브라우저 다시 확인을 하면, 지금 보면 경계선이 두 개죠. 테이블 전체를 감싸는 거랑 각각의 셀을 감싸는 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두 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한 줄로 다 합치고 싶냐 아니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럽스 하겠다 하면은 이 두 줄이 있다가 한 줄로 다 변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테이블의 경계선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렛의 글자 정렬. 지금 보면은 얘는 가운데 정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얘는 뭐 왼쪽 정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사용자 혹은 개발자가 의미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요 밑에 있는 내용대로 제가
속성을 조금 스타일을 좀 정렬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테이블과 th, t드 태그들이 공통적으로 보더 스타일을 가지게 되는데 2픽셀짜리 두께를 갖고 다티드 점선을 가져갈 거고요. 색상은 레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더를 합칠 거예요. 자, 보더 콜럽스를 먹여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정렬은 센터, 가운데 정렬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됐나요? 예. 여기가 아까랑은 다르게 두 줄처럼 보였었는데 이제 그냥 한 줄이 됐죠. 테이블 경계선과 데이터 셀 경계선이 합쳐져서 이제 한 줄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픽셀 두께의 점선, 빨간색 점선으로 변경된 것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텍스트 얼라이먼트를 우리가 센터, 가운데 정리해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텍스트들이 다 이 셀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들을 이용을 하면 다양한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쉽게 제어 가능하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보더에 어떤 속성 값이 있는지, 보더 크롭스에 어떤 속성 값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레퍼런스를 참조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에디터에서 나타내주는 힌트를 보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셀 병합과 관련된 기능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 셀 병합이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워드나 한글에서 많이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셀 병합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행 병합, 뭐 열 병합, 셀 병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테이블이 이렇게 왼쪽처럼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요 열들을 쭉 찍어서 한 개의 열로 만들고 싶겠다. 그래서 행 기준으로 우리가 병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제 여기도 두 개의 행을 이제 병합을 하는 거죠. 한 열로 병합을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된 거를 병합을 시키고 싶을 때는 우리가 컬럼 스팬, 그죠? 컬럼 스팬 기능을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개의 행들을 이제 한 개의 열로, 그죠? 한 개의 열로 이렇게 병합을 할 때는 로우 스팬, 행들을 이렇게 병합을 해서 하나의 열로 만드는 뭐 그런 거.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로우 스팬 기능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는 이따가 실습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할 건데요. 자, 이 컬럼 스팬 같은 경우에는 값을 이제 가로 길이를 입력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번째 요 셀 기준으로 해서 컬럼 스팬을 3을 하겠다. 그럼 무슨 얘기냐? 얘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가 3, 이렇게 하나, 둘, 셋을 하나로 병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요 행에다가 밀어 넣겠다라는 얘기죠. 네. 또 반대로 요 병합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요 셀을 기준으로 로우 스팬을 2를 주게 되면 이 녀석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세로 길이, 이 세로에 걸쳐 있는 행들을 어떻게 해요? 병합을 해서 하나의 열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실습 코드를 조금 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병합이 어디가 되어 있나요? 자, 이 부분. 연구실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병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연구실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도 병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 테이블을 기본적인 거를 조금 만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답을 제가 좀 써놓긴 했는데 같이 조금 보면서 하죠. 자, 원래는 얘네들이 이렇게 없었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없었어야 되죠. 자, 제대로 나온 거 맞나요? 자, 맞죠? 자, 컬럼 스팬, 로우 스팬이 없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막 써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첫 번째 행에 제목 셀이 3개인데 두 번째 행은 요 데이터 셀이 4개예요. 그러니까 좀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되고 세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 정보가 없죠. 김 교수의 연구실 정보가 없이 그냥 웹과 프로그래밍만 들어가 있으니 여기가 지금 연구실인데 웹, 연구 분야는 프로그래밍만 있는 약간 이상한 형태의 테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 슬라이드처럼 다시 바꾸려면 자, 연구 분야가 2칸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D139도 2칸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연구 분야가 이만큼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컬럼 2개를 먹어서 하나의 행 기준으로 병합을 한다. 그러니까 연구 분야 저 셀에다가 컬럼을 2개를 먹겠다라고 잡아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컬럼을 2개를 먹겠다. 그럼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D139도 한 칸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2칸을 자, D139 이만큼의 2칸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D139 기준으로 2개의 행을 걸쳐서 있겠다. 로우 스팬을 하겠다. 자, 로우 스팬 2칸이죠. 그러니까 이 2칸에 걸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 행에 있었던 그 녀석들이 오른쪽으로 밀려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병합 기능들을 조금 이용을 하면은 보다 정교한 형태의 테이블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사실 요 정도만 해도 테이블의 행과 열, 제목셀, 열병합, 행병합 같은 거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우리 HTML5로 넘어오면서부터 테이블의 의미 부족, 각각의 태그에 좀 더 의미론적인 부분을 추가가 많이 시켰는데 테이블에도 그런 부분이 좀 추가가 된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캡션 같은 거 있죠. 테이블의 제목,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의 머리 부분이 어디인지, 꼬리 부분이 어디인지, 본문 부분이 어디인지도 명시적으로 조금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우리 지금 오른쪽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의 머리라는 부분 사실 요 교수, 연구실, 연구 분야가 있는 첫 번째 행이기는 하지만 이게 머리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제목행이라고 뭔가 적어둔 부분은 없어요. 그냥 이걸 제목행으로 할래라고 하면서 TH, 이걸 그냥 넣어줬을 뿐이죠. 그리고 사실 TH라고 해봐야 볼드체만 들어간 거 말고는 큰 차이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행이랑 세 번째 행은 본문이긴 한데 그냥 데이터셀 태그로 감쌌을 뿐이지 얘네들이 이 테이블의 본문이다라고 또 명시적으로 얘기해주는 부분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도 여기 보시면 이런 실습 예제처럼 뭔가 맨 마지막 행에 마치 푸터처럼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꼬릿말이 필요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을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의미론적으로 맨 마지막 행이 푸터냐 그걸 명시적으로 우리가 기록할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냥 걔가 푸터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T-헤드, T-바디, T-풋이라는 의미적인 태그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다음 장의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이 테이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냐면요. 자, 테이블 밑에 캡션 태그가 들어가네요. 캡션 태그. 자, 캡션은 테이블의 제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교수 테이블 이건데 원래 H2 태그로 썼던 거를 그냥 테이블에 딸려 있는 제목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캡션 태그를 명시적으로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머릿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명시적으로 적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어요. 네, 이거를 T-헤드 태그로 감쌉니다. 자, T-헤드로 감싸고 여기까지 끊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테이블의 머릿말 부분이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유사하게 본문도 자 여기까지 이 부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본문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푸터 역할을 할 꼬리말 역할을 할 녀석을 추가를 할게요. 컬스펜을 4개를 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면 이제 이런 형태의 테이블이 나오게 될 텐데요. 뭐 테이블의 내용은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자, 여기가 이제 캡션, 이 테이블의 제목을 나타내는 캡션이 될 거고, 첫 번째 행이 이제 명시적으로 머릿말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행이 데이터의 이제, 이 테이블의 본문 역할을 할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 행이 이제 명시적으로 후터 역할을 할 거란 얘기죠. 자, 단지 의미적인 것만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 의미적인 부분이 이제 브라우저한테 뭘 알려주느냐, 얘가 다른 위치에, 즉, 코드상의 다른 위치에 존재해도, 이거는 후터? 이거는 헤더? 이거는 본문? 그러면 어디에 그려야겠네? 라고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것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꼬릿말 부분을 잘라내졌죠. 헤드 바로 뒤에 붙여도 어디 붙나요? 네, 요 헤드 바로 뒤에 붙는 게 아니고 꼬릿말 위치에 가서 붙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 이 부분 누가 뭐라 해도 꼬릿말이라고 우리가 지금 명시로 달아놨거든요. 자, T헤드도 그럼 마찬가지로 저기 뒤에다 달아볼까요? 네, 맨 마지막에 달아도 이 부분들은 머릿말이다. 이 테이블의 머릿말이라고 명시적으로 지금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맨 뒤에 있어도 출력은 이 앞에다가 해준다는 얘기죠. 또 본문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본문을 뭐 여기에 이만큼 있는데 추가적인 본문을 더 밑에 놔도 자, 교수 연구실 연구 분야 요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문이 있어야 할 요 위치, 즉 머릿말과 꼬릿말의 사이 이 위치에 적절히 자리를 잡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도 잘 잡아주면서 의미적인 측면까지 잘 고려해서 브라우저가 어떤 결과물을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이런 태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TML의 기본적인 태그들 중에 우리가 문자 관련된 태그들과 자료를 표현하기 위한 태그들을 조금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HTML5의 기본 구조는 일반적으로 태그, 그 다음에 속성으로 나타난다. 네, 문자 관련 태그들은 뭐 제목, 본문, 뭐 글자나 문자에 대한 효과를 줄 수 있는 태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자료 관련된 태그들은 리스트나 뭐 혹은 테이블들로 우리가 손쉽게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태그들, 모든 속성들을 우리가 외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주요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용법을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네, 필요한 속성들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레퍼런스 같은 걸 참고를 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마찬가지로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레퍼런스나 뭐 튜토리얼 참고서들을 좀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찾으라는 얘기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뭐 다양한 리소스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 여기 두 번째 w3school.com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이 좀 참조되고 활용되는 그런 튜토리얼 역할을 하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w3school이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HTML 섹션에 가셔 보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총망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테이블 이런 걸 눌러 보시면 테이블을 어떻게 선언하는지부터 해서 경계선을 뭐 어떻게 추가하고 뭐는 또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제들도 우리가 좀 돌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TML 테이블과 관련된 태그들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더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요 요소들 뿐만 아니라 저 밑에 HTML 레퍼런스 영역을 가면 전체 태그 리스트를 우리가 또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ML5에서 뭐 새롭게 나타난 태그라든지 아니면 HTML5에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뭐 그런 태그라든지 속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뭐 HR 태그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죠? 어디에서 지원하는구나. 그 다음에 HR 태그에는 어떤 속성들이 있구나. 지금 보시면은 HR 태그와 관련된 속성들은 HTML5에서는 더 이상 뭐 지원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TML5의 첫 번째 태그 그룹과 관련된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